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채금리에 주목해볼 만한 상승을 체크해보고 금융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금융주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미국 금리가 약 1.12% 정도 됐었는데요. 미국 시장 종가로 1.169%, 최고점에서 1.18%까지 찍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에 금융업종에 수혜가 온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였었는데요. 최근 금리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죽을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금리 따라갈 텐데 단기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슈들이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연기금의 수급 문제입니다. 국내 연기금 운용상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요. 화면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 그래도 2020년 대비 2021년에 국내 주식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있었는데,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국채 금리도 꾸준히 상승 중이죠. 특히 1월 20일 이후 시장에 흔들림이 오면서 급격히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연기금의 채권 비중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자산을 매도해서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만만한 게 현재 국내 주식입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기관이나 외국인의 특성상 예정된 매도 물량이 있으면 본인들 물량부터 먼저 매도합니다. 시장의 물량을 받을 주체는 개인밖에 없게 되죠. 즉, 조정이 찾아옵니다. 삼성생명의 연기금 매매 동향입니다. 1월 20일부터 꾸준하게 팔고 있죠. 미래에셋생명은 1월 20일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팔았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변액보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조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한화생명입니다. 조회기간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화생명의 경우 1월 20일 플러스 75만 주에서 마이너스 100만 주가량까지 기간 동안 연기금이 약 175만 주를 매도했네요. KB금융도 매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한지주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인 금요일에는 시장금리가 어느 선을 돌파하고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연기금도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연기금의 리밸런싱에 따라 금융주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개인이 기다림에 지칠 때쯤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나오고 또 레벨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요일 국내장 종료 후에 바이든의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금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 하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하원 자체가 과반수를 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본인의 대선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안 그대로 진행 중이라 부양책이 근원부터 변경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시장도 이를 반영해서 근 한 달 만에 찍었던 장기금리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거죠.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중국의 긴축 시그널도 금리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중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미중 금리차 상승에 의해 미국 금리도 어느 정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결국 금융주 자체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고 보는데, 요즘 금융주 관련된 정부의 시그널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서 조정폭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당의 제한인데, 장기간 금융주를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연말 배당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악재겠지만, 아무래도 신규로 진입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배당락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나름 중립적인 이슈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요. 보복 소비 개념과 비슷하게 이런 기업의 배당 성향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경우 개입 기간이 끝나면 추가적인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금융주 하반기에 지켜볼 만할 듯합니다. 일단 기사에서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라니까 이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나중에 상승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거는 이익공유제입니다. 이익공유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그리고 사회적 연대기금법의 세 가지 법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인데요. 금융주 주가가 이 이익공유제 때문에 빠지고 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손실보상제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한다. 보상은 좋은데 아무래도 재원이 문제가 되겠죠. 공적자금 회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에서 보유 중인 공적자금과 옛날에 교환했던 지분들에 대한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합이 약 5조 정도 되고요. 뉴스에서는 이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나오는데 직접 현재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정부가 당연히 이때까지 회수해 갔겠죠. 이미 망해서 못 받기로 확정되고 타 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게 도의적인 책임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법적 책임은 아니니까요. 기아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망한 기아차에 대해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인수한 현대차가 20년 후에 그 공적 자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음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금융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법이죠. 예를 들자면 은행이 돈 빌려준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은행한테 돈을 나눠줄 건 아니니까요. 결국 이 사회적 연대기금법이 문제가 되어서 주가를 끌어내려고 있는 건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에 활용하자는 법인데요. 이거 결국 기금이라는 거죠. 강제성까지는 지니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들 사실 이런 거 이골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민행복기금 같은 거요. 결국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많았던 업종에 대해서 돈을 내라는 건데요. 2020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 기업들을 보면 아무래도 상위권의 금융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 위에 더 상위 업종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업종에는 압박을 넣지 않고 유독 금융에만 더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IMF 때 공적자금 투입을 언급하면서 시장도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배당을 줄여서 유보해 놓은 여력만큼 알아서 눈치껏 기부하라는 거죠. 강제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지긋지긋하긴 하네요. 하지만 현재 시장의 금융주 레벨은 이미 이런 것까지 감안한 주가 레벨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모아가야 할 금융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삼성생명을 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정부로부터 이때까지 공적 자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번 보험주 관련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IFRS 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 관련해서 아픈 소리도 좀 할 수 있고요. 현재 저평가된 수준은 헛웃음이 나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수는 2억 주인데요.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5억 815만 7148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도 8천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데요. 현재 삼성생명의 사업 가치를 다 제외하고 이 두 회사의 지분 가치만 계산해도 주당 22만 5천 원이 넘게 나옵니다. 현 시점 삼성생명의 주가가 7만 1,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1.8%로 현재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증권사 레포트 같은 곳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30% 할인해서 반영하는데 이건 3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황금성이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대상이 우리나라에서 황금성이 가장 좋은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도 정말 우스운 현실입니다. 비양심적이고요.
결국 이 모든 게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삼성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주주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가에 처분 권한이 있다는 암묵적인 이야기죠. 최근 이슈가 될 만한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삼성가에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고를 3개월 동안 유예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온 건데, 이 대상이 홍라희 여사, 이부진 회장, 그리고 이서연 이사장이네요. 이건희 회장 별세와 상속 관련해서 스케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별세일인 10월 25일 기준으로 일단 2개월 후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1월 25일까지 대주주 변경 신고 기간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미 삼성생명의 대주주 중 1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요. 상속에서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지나갔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셋 다 신고기간 연장을 했다는 건 적어도 삼성생명의 주식에 대해서 상속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유언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별세 전에 후계자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낙점하고 유언장을 작성해놨을 경우 적어도 경영권에 영향이 갈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를 해놨을 테니까요. 공교롭게도 3개월 연장의 저 마지막 시점은 상속세 납부 기한과 일치합니다. 결국 전날까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이 완벽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삼성물산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법률 그대로 주식을 나누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지분율이 20.76%와 19.34%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삼성물산보다 낮은 비율로 물려받으면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필요해집니다. 현실적인 지배구조 변화안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전체를 물려받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1.8% 이상은 무조건 삼성물산에 팔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 그만큼의 현금이 삼성생명에 유입되겠죠. 결국 가족 모두가 합의한 계열 분리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유언장대로 삼성생명 주식을 전부 다 이재용에게 양도해서 상속할 것인가. 법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전까지는 유가족이 위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과연 옥중에서 이게 가능할지가 키포인트네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금리 상승기 당연히 금융주에 주목해야 될 때인데, 정치권에서 IMF 당시 금융권에 지원해 주었던 공적자금 등을 볼모로 금융권을 압박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공적자금 투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금융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따라 상속의 중심에 서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 전체를 상속받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1.8% 이상을 삼성물산에 반드시 팔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에 대주주 등록기한 연장 등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전체를 상속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삼성생명은 이에 따라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